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하향 전망치인 1.4%를 유지하고 일본은 0.6%포인트 올려 2%로 전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게 되는데요. 한일 양국의 오랜 경쟁적 역사를 차치하고라도 왜 같은 조건에서 일본은 성장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하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 양국의 경제 현주소 그리고 미래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역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4%, 일본은 2%. 야, 이렇게 우리가 뒤질 수 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뉴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률을 전망했는지 우선 성장률 전망치, IMF 국제통화기금 전망치, 오태헌 교수님, 예. 그 전망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부터 계속해서 이게 그 하향 곡선을 그리는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률 계속 낮추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작년 말에 제 기억으로 한국이 2.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2.7%, 뭐 2.5%, 또 2.4% 이렇게 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양상이고 반면에 또 일본은 오히려 좀 더 예.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 역전이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기보다는 반대로 저는 이제 일본이 네. 정말 긴 터널에서 예. 이제 막 나오는 이제 조금 나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점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1.4% 올해 일본 2%인데 우리가 1.4% 우리 잘못이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일본이 터널에서 좀 나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평가를 교수님께 내리셨는데 네. 우리 최 소장님 어떻게 보셔요? 교수님 말씀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다만 이제 한국의 이제 뭐 외환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1.5% 미만으로 나온 경우는 되게 흔치 않거든요. 한국의 그동안 한 30년간의 한국 경제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은 예. 그래서 이것이 이게 어떤 큰 누가 잘못을 했다기보다 예. 그러니까 어떤 쇼크가 없는데도 1.4%인 거거든요. 네. 현재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지금 그 위기도 지금 지나갔는데 특히나 경제 성장률의 집계 방식은 전년 방식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년에 경제가 침체였으면 네. 그 나라 경제 펀드멘탈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으면 좀 더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외환위기 이후에도 막 10% 가까이 올랐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를 하회했다는 거는 뭔가 좀 이제 점검할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할 부분이 있다. 우리 네. 잘못이 크게 같지만 점검할 부분이 있다. 일본이 터널을 지금 빠져나온다 그랬는데 네. 예를 들어 일본의 올해 성장률 보면 IMF가 0.6%포인트 높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상향 조정인데 네. 그건 어떻게 일본은 지금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그 1990년대 초에 예. 그 버블 붕괴 이후에 예. 거의 30년 가량을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듯한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잃어버린 30년.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일본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였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잃어버린 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현상 유지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 생각은 유지? 그렇고요. 이제 그런 현상 유지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 정권이었죠. 아베 정권에서 나왔던 그 네. 아베노믹스의 그 성과가 드디어 좀 나타나는 게 올해의 일본의 경제 모습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아베노믹스를 짧게 요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였잖아요. 양적 완화, 돈 돈을 많이 풀어서 어쨌든 좀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엔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런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최종 목표는 사실은 일본 기업들의 임금 상승이었어요. 임금 상승. 네,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인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로소 올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일본의 기업들이 조금씩 예전보다 임금 상승률을 높이고 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보면 도쿄 대학 졸업자들이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서 받는 월급이 약 한 22만 엔 정도밖에 안 됐어요. 22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뭐 뭡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은 7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계절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낮죠.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거의 30년간 그랬어요. 그 임금을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예. 이게 드디어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만 엔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30만 원까지. 그 여파가 이제 지방의 중소기업들까지도 예. 미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베노믹스의 가장 최종 목표였던 임금 상승까지 이어지고 뭐 그 전 단계는 사실은 네. 이제 물가가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만 예. 그걸 반증하듯이 이제 지금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베노믹스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 우리 최 소장님 그러면 일본 경제의 강점, 성장 동력, 원인 어떻게 좀 정확하게 약간 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성장률이 한 30여 년 동안 연평균 한 0.9% 정도 됐었어요. 예, 1%가 안 됐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그랬던 평균. 거니까 상당히 그랬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한국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한 30년을 다 본다고 치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한 뭐 9에서 한 11% 사이 정도 됐다고 봐야 지난 되거든요. 30년간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한 나라로 보면은 현상 유지한 게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성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게 1990년 경에는 네. 일본의 GDP 총 규모 인구까지 포함돼 가지고 네. 이게 중국이 한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3배였는데. 1990년 경에는. 예. 그런데 2010년 경에 일본의 GDP가 중국 GDP한테 역전을 당해요. 처음으로. 2010년에.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거꾸로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중국의 3분의 1. 그렇죠. 일본이 5.5조 달러 정도 되고 예. 지금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배가 약간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은. 그러네요. 그러면 일본 경제와 중국 경제를 비교하면 6배 정도가 지금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일본이 한 3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가 예.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디플레이션을 한번 겪으면 우리 경제나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한번 걸리면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다 뭔가 보수적으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경제 같은 거에서. 그런 연장에서 이제 아베 그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걸 해가지고 아무튼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게 그냥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떤 통화량을 공급하는 돈을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네, 뭐 국채 매입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엔데믹 상황이라든가 엔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인 인플레 상황. 전 세계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엄청난 유동성 공급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이제 오히려 좀 다른 나라와 대비돼 가지고 예. 일본 경제에 약간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의 물가 하면 성장률도 아까 최 소장님 말씀대로 30년 동안 평균 1%의 고작 네. 바로 미치었다 그랬는데 물가는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조금 많이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 그럴까요? 올 초에 한 4%까지 갔었어요. 4% 가까이. 네, 지금은 한 3%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과거 30년을 돌아다 보면은 예.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임금 상승의 직전 단계로 설정해놨던 목표거든요. 물가 상승률 3%대 가는 것이. 예.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게 이게 돈을 양적 완화, 그렇죠. 일본 돈을 많이 푸는 건데 그로 인해서 통화 가치를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통화 정책에 뭐 변화가 지금 있을 거다. 실제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가 바꾸려고 한다 그러는데 실제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당분간은 이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바뀌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일본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국채거든요. 일본의 국채. 결국 이제 뭐 금리를 올리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네. 일본이 GDP 대비 지금 이 국가 부채가 가장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뭐 국가 부도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로 야기되지 않는 이유는 이 국채의 약 한 90%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다 팔 일본의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국채 금리도 굉장히 낮을 텐데 일본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해외 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을 일본 경제는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자 부담이 두려우니까 통화 정책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뭔가 새 총재가 들어서서 통화 정책의 변화 조짐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소 소장님은 좀 이게 이제 지켜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제 교수님 말씀이 하나 맞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좀 지켜볼 만한 측면은 이제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떨어지면. 수출은 잘 되는 반면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수입 물가가 외국에서 살 때 이게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현재 물가가 일단 아베노믹스가 그 겨냥했던 물가를 이제 상회를 했는데 물가는 올랐지만 물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임금이 덜 올랐어요. 물가보다. 물가가 한 3% 가까이 정도 되는데 임금은 한 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실질 임금이 뭐 마이너스라는 바로 얘기네요. 그거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 경제의 어떤 좀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는 30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국면이었기 때문에 우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돌파했어? 이런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된 거를 대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된 대가의 근원은 뭐냐면 높은 수입 물가인 거죠. 높은 수입 물가. 일본이 에너지 수입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식품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그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이 26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일본 재정의 약 25%가 그 이자 채권의 국채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산의 4분의 1을 이자 갚는데 허덕이군요. 그렇죠. 이자 갚는 거에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담인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떤 불황형 그 물가 회복이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그 희생을 대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는 올려야지. 그것의 어떤 그 균형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냐, 그 초엔저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의 금리가 0.1%예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통화 완화에 따른 엔저 초금리 정책으로 엔화값을 싸게 하면 수출은 좋은데 우리 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본이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서 결국은 이건 또
이 서민들, 일본 국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0원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진 거죠. 혹시 뭐 그런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까? 뭐 150엔을 넘어섰던 한때 예. 넘어섰던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50엔이라는 게 150엔. 거기까지가 딱 저항선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저항선이 전지선이요. 거기까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은 바로 일본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미 수차례 예.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50엔을 지키려고 해도 지금 보니까 거의 150엔 뭐 149엔. 오늘 봤더니 149엔이더라고요. 149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화에 대해서 엔화가 워낙 싸니까 일본의 관광객이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내수를 조금 북돋우는 큰 지금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도움이 될까요? 일본 경제에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원인이 예. 크게는 결국 가장 큰 건 하나는 엔데믹, 그러니까 엔저 문제가 있고 엔저. 예. 엔저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는 유동성 효과가 핵심인데요. 예. 유동성 효과로 인한 엔저가 하나 있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걸 보통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데믹 효과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집계하는 방식은 전년 대비로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언제 그랬냐 싶긴 한데 작년 그 1분기, 2분기쯤에 코로나가 좀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작년 상황에 비해서는 이제 이 경제가 좋아졌고 그리고 엔저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수출이 됐지만 예. 그 지금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 많았을 텐데 일본으로 관광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일본 관광으로 일본- 가는 것도 네. 일본 입장에선 그게 수출로 집계가 되거든요. 일본으로? 일본 입장에서 예. 관광객들이 뭔가 사가면 아하. 그것도 우리 수출로? GDP 집계 방식에서는 네. 수출로 집계가 돼요. 아, 우리 한국 관광에 가서 일본 그렇죠. 오사카에 가서 물건을 샀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일본인들이 사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내수로 집계가 되지만 한국인이라든가 중국인이라든가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사면은 수출로 집계되기 때문에 일본이 좋아진 거 핵심은 엔저, 그다음에 이제 엔데믹. 예. 근데 엔데믹은 이제 전년과 비교하는 어떤 기저 효과. 그렇죠. 코로나 그런 종식에 측면들이 따른 지금 아,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거죠. 아, 일본 경제 기본 구조, 체력 이런 게 정말 좋아지고 있느냐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에 좀 이제 많이 공감하는 것도 이게 일본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거라기보다 유동성 효과로 인한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은데 일본 경제는 좀 괜찮았던. 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의 주력 중에 우리나라 수출의 상위 랭킹의 6위에 찾아가는 게 배터리 양극재예요. 배터리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 이제 전기차가 세계 자동차 판도를 바꾸면서 그렇죠. 한국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거 지금 결합되어 있거든요. 한국 경제는. 예. 근데 일본은 반도체 비중도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약화됐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약간 미래 첨단 산업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자동차 정도가 그나마 되게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예, 예. 그리고 이 어떤 유니콘 기업으로 쳐도 미국이 629, 네. 중국이 173, 173, 인도가 68, 인도, 한국이 15로 한국 11인데 15개. 일본은 6개로 유니콘이 아, 인도네시아랑 동률로 17위에 있어요. 유니콘 그렇게 규모가 큰 그렇죠. 이제 그 스타트업 스타트 중에서 중에서 한 이제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거를 이제 1조 달러가 되는 네. 그 유니콘 기업 수에서 한국에 못 미친다. 그렇죠. 훨씬 못 절반도 안 인도네시아 정도랑 비슷한 상태인 거죠. 이 어떤 이제 잠재력, 미래 가치, 역동성 그런 측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그렇군요. 일본의 이제 양적 완화 환율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좀 좋아져 보이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졌느냐? 그건 의문이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환율 떨어지는 건 우리 원화 가치도 달러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 가치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큰 효과가 나야 되는데 우리 경제는 왜 이렇게 수출이 조금 부진하고 우리는 좀 힘들죠, 교수님?
글쎄요, 이게 저도 거기가 굉장히 뭐랄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해석하는데. 해석 고민.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우리는 왜 못하냐? 일본은 되는데. 수출. 수출. 그러니까 뭐 굳이 하나 꼽자면 너무 수출하는 곳이 몇 개 국가, 특히 중국에 의존돼 있는 구조. 그런 게 문제라면 문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뭐 더불어서 우리 경제도 특히나 수출 구조도 안 좋아지는 그런 뭐 맞물려져 있는 양상이 가장 뭐 일본과 다르면서 현재 풀어야 될 과제 뭐 그런 게 아닌가. 의존도를 좀 어떻게든지 좀 뭐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단시간에 뭔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일본에도 중국 시장이 최대 수출 시장일 텐데 하여튼 의존도는 우리가 조금 일본에 비해서 좀 너무 높다. 우리는 왜 이제 일본은 뭔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못하냐?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뭡니까? 엔저, 중국, 반도체인데요. 엔저, 중국 반도체. 네.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일단 달라요. 일본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가 조금 넘거든요. 수출 한 16,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한국은 많을 때는 50%, 지금은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한 3배가 약간 안 되는 거죠. 전체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수출 환경 변화로 받는 타격이 우리가 더 일단 많은 거죠. 글로벌 경제가 잘 될 때는 타격이 크게 지난 받는다. 30년간, 지난 30년간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중국 경제의 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거기에 중국 경제 효과에 올라타서 혜택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본 경제는 거꾸로 그렇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지난 30년간은 한국이 전체 GDP에서 수출 비중이 차지가 높았던 게 비율이 높았던 게 혜택을 크게 봤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 세계 경기가 부진하니까 우리 수출도 이렇게 고꾸라진 거죠. 근데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실은 하나는 중국과 반도체가 되는 거고. 원인은 좀 달라요. 중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중국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반도체는 반도체 자체의 사이클이 있어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을 탈 때가 있고 좀 약간 침체를 겪을 때 있고 반도체 자체가 이제 경기 변동을 겪는데 지금이 최근이 약간 하강기였거든요. 반도체가 바닥에 지금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뭐 반등할 조짐이 있다 없다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엔저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제조업 수출 경합도라는 수치가 있어요. 서로 경쟁 관계인 거죠. 경쟁 우리가 관계의 정도. 우리가 하나 팔리면 저쪽은 어떤지. 저쪽이 하나 팔리면 우리 어떤지. 근데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수출 경합도가 69.2 정도 되고 미국과 중국보다도 더 수치가 높은 걸로 나와요. 경쟁 관계가 우리 한일 간에 산업의 스포츠만이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세다 이거죠. 가장 비슷한 거죠. 상대적으로 일본, 중국, 미국과 경쟁하는 것보다.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 엔화가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 제품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이유가 같은 똑같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비슷한데도 우리가 더 훨씬 못하고 있다. 자, 일본 경제 호전되니까 뭐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일본 증시도 많이 최근은 조금 약세지만 많이 그동안 올랐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맞아요. 상황이 어떤지 어떤 업종들이 주도했는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뭐 기적처럼 살아나는 게 지금 일본의 증시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기적 같다. 그런 수치를 과거 한 2, 30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정말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제 그렇게 거의 뭐 십수년 만에 거의 몇십 년 만에 좀 최고 수준에 90년대 초반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뭔가 좀 살펴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관점에서 일본의 증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로 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만 했어요, 사실.
투자를 잘 안 해요. 투자를 별로 안 했다. 성향도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지만은 저축 성향. 저축 성향이 너무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은행에다 뭐 이게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뭐 금고에다 가지고 있고 하는 경우가 많고 제로금리니까 은행에 넣어놔야 사실 예.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축만 했는데 이제 투자 성향으로 돌아서는 거죠. 아, 일본 국민들이.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업적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했길래 기시다 총리 업적 저축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투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부 말을 잘 듣네요,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투자하라는 게 이제 아마도 그 효과가 나타난 거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도 이 젊은 청년들이 네. 이제 이 증시 시장에 편입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도 주고 있어요, 사실. 뭐 비과세 뭐 한도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가지고. 증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소위 일본에는 개미 투자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투자를 안 했으니까. 아, 일본 국민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없었거든요. 때문에 개미 투자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비로소 이제 예. 개인 투자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고 업종으로 보면은 뭐 AI 또는 뭐 인공지능, 반도체가 중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실제 시장을 유도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아까 최 소장님께서 구조적인 변화, 펀더멘탈은 큰 변화가 없다는데 좋아지는 일본 경제 최 교수님이 보시기에 경제는 좀 좋아지지만 그래도 조금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문제를 든다면 어떤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일본 경제요? 예, 일본 경제. 그거야 뭐 인구 구조에 따른 고령화. 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감소, 거기에 따른 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뭐 지방의 소멸, 지방의 소멸. 뭐 문제를 들자면 뭐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군요. 자, 우리로 돌아와서 일본이 올해 2% 성장할 때 우리 1.4% 여러 가지가 이 말씀을 최 소장님 해주셨잖아요. 중국 반도체, 엔제 경합, 네. 일본과의 경합도. 네. 뭐 그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 친화적인 정부, 기업들의 뭔가 조금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 경제를 외쳐왔는데 뭐 뚜렷한 성과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 정치도 상당히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의 그런 경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 외에 특별한 성과를 좀 못 내는 것처럼 보이죠?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실제로 외생적 요인이 더 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생적 요인? 예.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저 반도체 엔저. 수출이 아, 어떤 이제 정부가 잘하고 잘못할고의 문제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제 환경 자체가 그리고 좀 한국 어렵다.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예.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외생적 측면이 이제 더 큰 요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도 좀 있다. 이게 이제 좀 그 비중이 크다는 걸 전제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이런 걸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네. 뭔가 이제 원래 이 대통령이나 그런 국정 운영을 하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게 뭔지 국민들에게. 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한국이 2021년도에 7월 달에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는 곳에서 선진국 지정이 됐었어요. 네. 선진국으로. 예. 그래서 이제 식민지 경험 있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예. 최초의 사례인데 네. 그 얘기를 좀 이제 경제로 좀 비유하면 한국 경제가 따라잡기 경제 국면을 지금 끝낸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선진국이 잘하는 건 우리가 어지간한 건 흉내낼 것도 많이 흉내냈고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게 뭐 교육 개혁일 수도 있고 노동시장 개혁일 수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일 수도 있고 네. 뭐 연금 개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어떤 무슨 경기 부양이나 자극적인 정책을 쓰는 거라기보다 예. 한번 좀 호흡을 고르면서 예. 구조 개혁에 좀 더 뭔가 좀 역점을 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구조 개혁. 예, 그래서 그동안 한국 경제가 이러이러한 점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네. 앞으로는 뭘로 발전할 건지 이게 뭐 배터리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바이오일 수도 있고 우주항공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K 방산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연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 예. 어떤 그런 제도적 비효율성을 점검을 그게 중요한데 해야 될 그거는 때가 하고 있는가? 이런 하고 질문 오히려 던질 수 있는 거죠.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데 우리 최 소장님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 국민들한테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초기에는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뉴스로 잘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뭐 국회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보내는 메시지, 경제 발전, 경제 어떤 구조개혁을 위한 메시지가 조금 선명하지가 않다. 메시지를 분명히 하라. 뭐 이런 이제 지적이시고 우리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보충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글쎄요,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야 뭐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저는 꼭 하나만 짚으라 그러면 이 규제 개혁인 것 같아요. 규제 개혁. 예. 이 정부 들어서 규제 개혁 뭐 또 열심히 외치긴 했습니다. 그 구조적인 근데, 개혁보다도 예. 규제를 좀 없애는 거. 규제 개혁.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좀 이게 산업이 정말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다양한 규제들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의 어떤 방법이라 그럴까요? 이 선진국형 경제 성장형이라 그럴까요? 추격이 아니라 선도하는 방법. 선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적인 성장보다는 뭔가 그 내실을 다지는 발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네요. 네. 한일 경제 역전과 그 극복 방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